어려운 철학책을 한 글자 한 글자, 한 문장 한 문장 함께 읽고 설명해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철학책을 강독해주는 남자 철강남입니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에 들어가는 말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칸트의 선험적 논리학은 크게 하나, 둘, 셋, 넷으로 구분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논리학 일반이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논리학을 설명하고 분명하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험적 논리학이라고 해서요. 칸트가 자신이 생각하는 그런 선험적이란 말을 정의하고 사유의 기원과 인식의 기원을 다루는 것이 선험적 논리학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오늘은 일반 논리학을 구분할 건데요. 일반 논리학은 분석론과 변증론이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일반 논리학에서 말하는 분석론이 무엇이고 일반 논리학에서 말하는 변증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37쪽입니다. 3. 일반 논리학의 구분, 분석론과 변증론. 고래의 유명한 문제는 진리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이다. 이 문제로서 사람은 논리학자들을 궁지에 몰아넣는다고 추측하였다. 이 문제로서 사람은 논리학자들이 반드시 가련한 궤변에 의뢰하게 되거나 혹은 그들의 무지를 따라서 그들의 전 기술의 공허를 고백해야 하는 지경에 빠지기를 도모하였다. 칸트는 말합니다. 옛날부터 지금까지 내려오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진리는 무엇이냐라고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철학자들이, 많은 학자들이, 많은 지혜자들이, 많은 사상가들이 이 진리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연구했는데요. 진리에 대해서 지금까지 제대로 답한 사람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 궤변에 그냥 빠지거나 도대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자기 고백적인 이야기로 끝나버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무렵에 진리란 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다라는 진리의 명목상의 정의는 주어진 당연한 것이 되어 있고 전제되어 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자 하는 것은 개개의 모든 인식의 진리에 관한 보편적이요 확실한 기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물론 그렇습니다. 진리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봤을 때 정해진 대답은 있다고 그래요. 바로 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아, 저것은 책상이구나. 저것은 의자구나. 저것은 사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저 대상도 책상이고 의자고 사과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겁니까? 인식과 저 대상을 잘 일치시킨 거죠?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상에 대한 진리를, 의자에 대한 진리를, 그리고 사과에 대한 진리를 잘 확보한 거예요. 잘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렇게 개개의 사물들, 이 사물들 각자 하나하나에 적용되는 그런 것을 알고자, 그런 것을 얻고자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칸트가 알고자 하는 것은 이 개개의 모든 인식을 넘어서서 모든 사물에 적용되는, 모든 인식에 적용되는 어떤 보편적인 기준, 확실한 기준을 알고 싶었던 것 같아요.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 합리적인 질문을 할 줄 아는 것은 그것만으로서 총명이나 달식을 훌륭하게 또 필연적으로 증명하기에 족한 것이다. 왜냐하면 질문 자신이 불합리해서 불필요한 답을 요구한다면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의 수는 고사하고라도 그런 질문은 질문을 받는 경솔한 청중을 유혹해서 조리 없는 답을 하도록 유혹해서 옛사람이 말하듯이 한 사람이 순 염소에 젖을 짜면 다른 사람은 그 밑에 채를 대는 식의 웃을 만한 광경을 보이는 패단이 가끔 있기 때문이다. 제가 많이 강의를 하고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거고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느끼는 거예요. 질문을 잘하는 사람들이 정말 똑똑하고 총명하더라고요.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에 지식이 많고
학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학력이 높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것 같아요.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학력이 조금 낮은 사람이더라도 우리는 주변에서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촌철살인과 같은 말을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절로 고개가 숙여지는 것 같아요. 제가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주위에도 공부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정말 공부를 하면서 지식을 쌓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지혜도 훌륭하다? 이거는 조금 별개인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을 하나 할 때도 한 번 더 생각하고, 말을 한마디 한다고 하더라도 바로 감정이나 기분을 툭툭 내뱉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생각하면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칸트가 웃긴 예까지 들어가면서 질문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질문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순념소에 채를 대고 그 젖을 짜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순념소를 왜 짭니까? 암염소를 짜야 이 염소젖이 나오겠죠. 또한 채를 가지고 받치면 어떡하겠습니까? 채는 자고로 구멍이 숭숭 뚫려 있으니까 이 구멍이 숭숭 뚫려진 채로 염소의 젖을 받으면 비록 그것이 암염소라도 다 바닥에 흘리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것마저도 해석해야 되겠지만 칸트는 이게 예를 들어서 편하게 웃으면서 읽으라고 써놓은 것 같아요. 아무튼 중요한 포인트는 이겁니다. 질문을 잘해야 된다. 아시겠죠? 네, 이제 계속 읽어볼 건데요.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38쪽이에요. 진리가 인식과 그 대상과의 일치에 존립한다면 이런 대상은 다른 전 대상과 구별되어야 한다. 인식이 그것에 상관하는 대상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비록 인식이 다른 대상에는 타당할 수 있는 것을 포함하더라도 그런 인식은 거짓이기에 말이다. 만약 우리가 모든 사물에 대입될 수 있는 모든 현상에 적용되는 그런 진리를 추구한다면요. 이런 것들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대상들하고는 다를 것 같아요. 우리는 모든 대상을 아우르는 그런 확실한 기준을 찾고자 하니까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제가 눈앞에 있는 어떤 대상을 보고 생각을 했어요. 아, 이것은 책상이구나. 또한 제가 어떤 대상을 보고 아, 저것은 의자구나. 혹은 저것은 사과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마침 제가 책상, 의자, 사과라고 생각했던 이것과 앞에 있는 대상이 일치한 거예요. 진짜 책상이고 진짜 의자고 진짜 사과였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인식과 대상을 잘 일치시킨 겁니까? 네, 맞아요. 잘 시킨 거예요. 우리는 책상에 대한 진리를 잘 확보한 거고 의자에 대한 진리를 잘 확보한 거고 사과에 대한 진리를 잘 확보한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이렇게 개개의 진리들, 이런 것들을 찾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잖아요. 자고로 진리라고 한다면 인식과 대상이 일치해야 된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요. 진리라고 한다면 이렇게 개개의 대상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것도 넘어서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진리는 어떤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준이 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책상이나 의자와 사과와 같은 이런 대상들하고는 전혀 다른 그런 대상이 되겠죠. 그런데 진리의 일반적 기준이란 인식의 대상들을 구별함이 없이 모든 인식의 경우에 타당한 것이겠다. 이러한 기준에 있어서는 인식의 모든 내용이 인식의 객관에 대한 관계가 무시되지만 진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에 상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식 내용의 진리를 가름하는 표징을 묻는 일은 불가능하고 또 불합리하며 따라서 진리의 충분하고도 동시에 일반적인 특징은 지적될 수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바다. 자, 우리 앞에 제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일반 논리학은 무엇을 다룬다고 그랬죠? 네, 사고의 순 형식만을 다룬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대상의 차이를 돌보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진리라고 한다면 우리가 사고의 형식뿐만 아니라 대상에 관해서도 바르게 다룰 수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일반 논리학은 이런 것들을 잘 다룰 수 있을까요? 책에 나오는 꺽쇠에 담긴 예를 한번 읽어볼게요. 모든 말은 갈색이다. 이것은 말이다. 그것은 갈색이라고 함은 형식상의 정의다. 우리는 위에서 이미 인식의 내용을 인식의 진료라고 불렀으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하겠다. 즉, 진료상으로는 인식의 진리에 관한 아무런 보편적인 특징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런 요구는 자기 모순이기 때문이다라고. 자, 제가 앞에서 일반 논리학은 기본적으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3단 논법과 같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이야기했죠. 지금 칸트도 그래서 일반 논리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맹점을 3단 논법의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말은 갈색이다. 이것은 말이다. 그러므로 이 말은 갈색이다. 어떻습니까? 형식상으로는 맞아요. 옳아요. 대전제, 소존제, 결론에 이르는 이 논리적 근거들이 확실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진료에 관해서죠. 여러분 잘 알다시피 모든 말이 갈색입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모든 말이 갈색이 아니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부분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진리란 자고로 사고의 형식만 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인식의 내용과도 상관한다고 그렇게 적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형식상에 관해서만 차빈 그런 일반 논리학은 자기 모순적이고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계속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말은 갈색이다. 이것은 말이다. 그것은 갈색이라고 함은 형식상의 정의다. 우리는 위에서 이미 인식의 내용을 인식의 진료라고 불렀으므로 우리는 다음과 같이 말해야겠다. 즉, 진료상으로는 인식의 진리에 관한 아무런 보편적인 특징도 요구할 수가 없다. 그런 요구는 자기 모순이기 때문이다 라고. 모든 말은 갈색이다. 이것은 갈색이다. 일반 논리학의 3단 논법은 이렇게 논리적인 형식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형식과 내용을 모두 포함하지 못하는 일반 논리학은 자기 모순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칸트는 말하고 있어요. 진료상으로는 우리는 어떤 보편적인 특징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자고로 진료란 경험을 해야 되는 건데, 경험 속에서 나오는 건데, 인간은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잖아요. 인간의 무지라는 이 구조적인 한계성 때문에 아무리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고 많은 것을 안다고 있다고 한들 모든 것을 알 수는 없습니다. 바로 이처럼 일부분에 대해서만 알 수 있는 것, 경험적으로밖에 설명하고 파악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선 우리는 어떤 보편적이고 확실한 기준을 잡을 수 있을까요? 물론 없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